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과나무? 여러분은 왜 살고 있나요? 한 명의 인간은 평생 35톤의 음식을 먹고 8.5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11톤의 똥을 지구에 싸고 죽습니다. 생존 확률이 없는 전 지구적인 재난이 닥쳤을 때 만약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1. 충분히 많은 비상식량. 2. 고통 없이 조용히 죽을 수 있는 약. 2021년에 첫 리뷰할 영화로 어떤 영화를 고를까 고민했었습니다. 어쩌면 새해를 기운차게 여는 희망의 주제를 다루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 문명의 종말, 예술의 종말을 다룬 그런 작품을 소개합니다. 그렇다고 지구의 종말을 막아내는 히어로가 나오는 그런 액션 영화는 아닙니다. 바로 문제적 감독인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멜랑콜리아입니다. 멜랑콜리아는 우울증이란 뜻이지요. 이 영화는 시작하고 8분 만에 지구가 행성의 충돌로 멸망하는 영화의 결말부터 먼저 보여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을 다룬 영화에서 이야기의 종말부터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의 줄거리를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거리를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울증을 앓던 저스틴은 자신의 결혼식을 망치고 언니인 클레어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에 멜랑콜리아라고 불리는 거대한 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인류는 멸망합니다. 끝. 이것이 줄거리의 다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면 안 되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쉿, 집중하세요. 영화사 로고가 나온 뒤에 영화가 시작되면 첫 번째 컷. 커스틴 던스트가 맡은 역인 저스틴의 절망적인 표정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보여집니다. 그런 저스틴 뒤로는 죽은 비둘기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립니다. 마치 옛날엔 광부들이 광산 내부에 가스가 유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나리아를 들고 들어갔듯이 새는 인간보다 먼저 위험과 안전을 감지하는 그런 표상이지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서 땅이 드러나서 안전해졌음을 비둘기를 통해 알게 된 이후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죠. 따라서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비처럼 떨어져 내리는 죽은 비둘기를 보여주는 것은 시작부터 인류의 종말에 대한 강력한 선언이죠. 이번엔 구약의 때와는 달리 신의 구원 따위 없다는 선언입니다. 원래 라스 폰 트리에는 선언하기를 좋아하지요. 스튜디오 촬영이나 필터 등 모든 종류의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기교를 제거한다는 그 유명한 도그마 선언이 그랬듯이, 하지만 정작 그 선언을 깬 것도 그 자신이었으니까 라스 폰 트리에는 역시 아이러니의 화신이자 늘 논쟁을 부르고 다니는 문제적 감독입니다. 만약 그가 감독은 오로지 영화 자체로만 말한다고 하면서 나치 발언 같은 불필요한 말들을 자제했더라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존경과 추앙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What can I say? I understand Hitler. 그런데 그러면 또 라스 폰 트리에답지는 않죠. 아무튼 이 장면은 같은 감독의 전작인 안티크라이스트의 장면과 거의 같습니다. 그 외에도 두 작품은 많은 부분에 유사성이 있는데 안티크라이스트는 워낙에 19금 정도가 아니라 49금 정도라서 스킵하겠습니다. 또 아무튼 그런 장면 위로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1막 서곡 사랑의 죽음이 흐릅니다. 영화의 맨 처음에 이 곡을 배치한 것은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야기가 이 영화의 일부의 이야기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히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막에 나오는 밤의 정원은 이 영화에서 몇몇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들, 예를 들어 저택의 정원과 골프장에서의 몇몇 장면들을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곡은 기존의 화성학의 법칙을 깬 혁명적인 트리스탄 코드로 유명합니다. 끝이 나지 않고 으뜸음도 없는 끝없는 음이 end가 아닌 end로 네버엔딩 되는 거죠. 그렇게 이 곡은 화성학의 법칙을 깼지만 그렇다고 전위 음악처럼 난해하진 않고 아름답습니다. 마치 라스 폰 트리에가 자신의 영화도 기존 질서를 깨지만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컷.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칠 만큼 작게 보이는 아이와 엄마, 그리고 거대하게 보여지는 해시계가 인간의 시간이 끝나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컷. 미술 교과서에 반드시 실리는 유명한 그림인 피터 브레헬의 눈 속의 사냥꾼이 보입니다. 피터 브레헬은 당시 화가들이 주로 성서나 신화를 소재로 그림을 그렸던 것에 반해 평소 자연 속에 드러난 각양각색의 평범한 인간 군상들을 자주 그렸죠. 인간을 좌절시키는 겨울이라는 혹독한 자연 속에서 겨우 여우 한 마리를 잡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3명의 사냥꾼과 여러 마리의 사냥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타들어가면서 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야흐로 인간과 자연의 시간이 저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 속에서 저스틴이 보는 그림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컷. 태양의 뒤에 숨은 채 지구로 향하고 있는 거대한 행성 멜랑콜리아, 그러니까 행성 우울증이 보입니다. 지구보다 훨씬 더 큰 행성이 갑자기 지구와 충돌을 한다는 것은 잊기 힘든 일이죠. 아주 작은 해성도 아니고 말이죠. 이것은 상징적인 종말입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의 상징이죠. 다섯 번째 컷. 아들 레오를 안고 19번째 홀을 달려가는 클레어, 샬롯 갱스브루입니다. 그녀는 저스틴의 언니이죠. 영화 안에서 결혼식이 거행되는 형부인 존의 대저택에 있는 골프장에는 18번 홀까지만 있다는 대사가 여러 번 나옵니다. Here, we offer you an 18-hole golf course. Where else are they going to get that? How many holes are on our golf course? 18. That's right.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19번 홀은 현실에 없는 공간의 표상이고, 그곳으로 빠져드는 클리에는 미처 상상도 못했고 빠져나갈 수도 없는 재앙에 직면한 철저한 무력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만약 지구가 갑자기 나타난 거대 행성과 충돌해서 끝장난다면 우리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하게 늪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영화에 나오는 거대 행성은 인간이 어쩌지 못할 종말의 상징일 뿐, 질병이 창궐해도 우울함에 빠져도 마찬가지이죠. 결국 이 19번 홀은 우연하게도 코라는 발음으로 시작하는 바이러스의 19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커스틴 던스트가 맡은 저스틴과 샤롯 갱스브루가 맡은 클레어는 자매이지요. 그런데 동생의 이름은 저스틴, 언니의 이름은 클레어. 어원으로 보자면 동생은 정의, 언니는 깨달음. 동생인 정의는 무기력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짜증이 나더라도 덤덤합니다. 언니인 깨달음은 삶의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은 현실을 잃을까봐 불안합니다. 여섯 번째 컷. 쓰러지는 말이 보입니다. 수많은 종교와 설화에서 말은 인간보다 먼저 무언가를 발견하고 느끼고 희생됩니다. 번제를 드리는 대상인 거죠. 마치 첫 장면의 비둘기와 마찬가지로 동물일 뿐이라고 하기엔 언제나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요. 제가 리뷰했었던 작품들 내에서만 보자면 말은
레전드에서처럼 유니콘으로서 욕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순수의 상징이 되기도 하며 네버엔딩 스토리에서처럼 인간보다 깊은 슬픔을 느끼고 슬픔의 늪에 빠져 스스로 죽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Abraham. 아브라함이 쓰러지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이제 몇 번째인지는 불필요해집니다. 마침내 다가가는 멜랑콜리아 행성과 지구가 보입니다. 이것은 두 세계의 키스라는 부제가 붙어도 좋을 듯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누워있는 저스틴이 보입니다. 존 에버릿 밀레이가 그린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 오피리아를 오마주한 장면이죠. 오피리아는 사랑했던 햄릿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것을 알고 미쳐서 강물에 빠져 죽은 여인의 이름입니다. 이 역시 감독의 안티크라이스트의 장면과 유사합니다. 이것도 역시 영화 속에서 저스틴이 보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돌하여 거대 행성 멜랑콜리아, 즉 거대한 우울함에 흡수되는 지구가 보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8분 동안 나오는 프롤로그이며 인트로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모든 이야기는 이미 끝난 것이기도 합니다. (1장) 저스틴. 유능한 광고 카피라이터인 저스틴은 지금 자신의 결혼식장으로 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고급스러운 리무진은 이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성경 말씀처럼. 결혼식이 열리는 이 대저택은 저스틴의 형부인 존의 집입니다. 이 성과 같이 큰 대저택은 공허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상징하는 요소로 영화 속에서 계속 보여집니다. Yeah, we don't want to go. We'll make it. 저스틴과 결혼하는 남자는 마이클, 배우는 알렉산더 스카스가드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My tagline. 네, 이분. 극중 아버지가 실제 진짜 아버지입니다. 바로 스텔란 스카스가드이죠. 제가 리뷰했었던 브레이킹 더 웨이브의 얀이었습니다. 물론 토르, 어벤져스, 맘마미아 같은 영화에서 보기도 했죠. 여기서는 광고회사의 사장인 탐욕적인 자본가 잭으로 나옵니다. I'm here tonight. 저스틴은 그 회사의 직원이죠. 그러니까 저스틴에게 잭은 회사의 최종 보스이자 시아버지가 될 사람입니다. 참 미묘하고 피곤한 관계죠. 그리고 형부인 존은 결혼식 비용까지 들먹이면서 저스틴을 짓누릅니다. Do you have any idea how much this party cost me? No. Should I? Yes, I think you should. A great deal of money. In fact, for most people, an arm and a leg. I hope you feel it's well spent. Well, that depends. 2장에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이런 존은 과학적 합리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Which one are you looking at exactly? Antares. It's the main star in the Scorpio constellation. 여기서 잭이란 이름과 존이란 이름은 같은 어원의 파생형이죠. 따라서 이 영화에서 자본가를 대표하는 잭과 존은 드러나는 태도만 다소 다를 뿐 결국 그놈이 그놈이란 뜻에서 붙인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Advertising, Justine. Advertising. 이 호화 결혼식은 언니인 클레어와 형부인 존이 지극정성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저스틴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싸움을 시작으로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합니다. My wife of yesteryear
if I were to say that she can be rather domineering. What a load of crap. It certainly doesn't come from your father's side of the family. I don't believe in marriage. Till death do us part and forever and ever, Justin and Michael. Enjoy it while it lasts. I myself hate marriages. Gabby, please. What is your reason for the coming? Betty? 아버지는 낯선 여자들과 히히덕거리고 모든 여자들을 동일하게 베티라고 부르다 못해 딸에게도 베티라고 부르는 정신나간 인간입니다. 물론 그런 편지의 마지막에 자기 자신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이렇게요. To talk to you. To my beloved daughter, Betty, see you soon. Kisses from your stupid dad. 어머니는 딸의 결혼식 중에 지겹다고 목욕을 하러 갑니다. 어릴 때도 함께 해주지 못했는데 결혼식에는 내가 왜 있어야 하냐고 하죠. So give me a break, please, with all your fucking rituals. 저스틴은 두통이 시작됩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확 불이라도 지르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군요. 취소하겠습니다. 저스틴은 피곤합니다. 몸도 마음도. 저스틴에게는 계속해서 신경을 긁는 일들이 이어집니다. I smile and I smile and I smile. You're lying to all of us. I'm a bit scared. 저스틴은 어머니에게 두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Something else. 그녀는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그런 저스틴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Stop dreaming, Justin. So just wobble the hell out of here. I'm scared. We all are, sweetie. Just forget it. Get the hell out of here. 아까 취소했던 걸 다시 취소하겠습니다. 그냥 확 불을 지르겠습니다. 저스틴은 별거 아니라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전혀 본 적 없던 낯선 별이 점점 더 신경 쓰입니다. 마치 그 별이 자신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만 같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이제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세상의 비둘기이자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예민한 동지 여러분,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치 마세요. 여러분은 그저 세상 누구보다 더 빨리, 더 예민하게 변화를 감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But ignore that. Tim thought I wouldn't be able to squeeze that tagline out of you tonight. It's just a slight catch to the very good job with a very good salary. You follow her now. I mean it. Get that tagline. 결혼식에서도 회사 업무를 계속해서 재촉하는 사장이자 시아버지인 잭. 저스틴은 새로운 광고 문구로 아예 아무런 문구도 넣지 말자고 합니다. Toying with. 그러니까 그녀가 제시한 문구는 nothing입니다. And I've reached a conclusion in regards to the tagline. At nothing. Nothing. 제가 리뷰했던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환상의 세계를 사라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 nothing. The nothing is destroying our world. 이렇게 계속해서 작자미 상의 유니버스를 만들어 봅니다. 아무튼 결국 저스틴은 자신의 상사이자 시아버지가 될 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Instead, we try and sell you to the public, Jack. Nothing is too much for you, Jack. I hate 저런. you and your firm so deeply. You are a despicable, power-hungry little man, Jack. Is that a resignation? 결국 사직은 곧 파혼입니다. So I take off now. Yes. These could have been a lot different. Yes, Michael, they could have been. 그렇게 엉망진창의 결혼식은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결혼식장에 있던 인간 군상들, 즉
세상과 저스틴이 지구와 멜랑콜리아처럼 충돌해서 끝장난 상황인 것이죠. 결국 점점 더 사악해지는 천민 자본주의 시스템과 사랑과 가족이라는 휴머니즘적 환상에 기댄 인류 문명에 대한 시니컬하고 서케스틱한 메타포 소동극이 처참하게 끝난 것입니다. 이 소동극은 마치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을 기이하게 비튼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1장 저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보니 어쩔 수 없이 1부, 2부를 나눠야겠군요. 그럼 2장 클레어의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작자미상. 멜랑콜리아 리뷰 1장의 저스틴에 이어서 이제 파트 2 클레어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낯선 별을 보며 자꾸 우울해지는 저스틴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클레어도 불안해합니다. 늘 과학적 합리주의를 주장하는 남편 존은 그런 클레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We'll be here in 5 days and it is not going to hit us. Joanna, look at me. Sweetheart, you have to trust the scientists. Melancholia is just going to pass right in front of us. And it's going to be the most beautiful sight ever. 과학자들이 예상한 멜랑콜리아의 궤도는 지구를 아슬아슬하게 근접 통과한다고 하지만 Claire, tomorrow evening Melancholia will pass us by. But what if your scientists have miscalculated and... They haven't. Because of the Earth's rotation. 클레어의 집에서 요양 중인 저스틴은 점점 더 수척해져 갑니다. 이제 그녀는 미각도 잃어갑니다. Tastes like ashes. 아니, 죽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행성 멜랑콜리아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말들은 발작하고 계절도 아닌데 눈도 내립니다. 그리고 달과 멜랑콜리아가 동시에 뜬 밤하늘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낮과 밤, 빛과 어둠, 양과 그리고 시작과 끝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멜랑콜리아는 하늘 가득 푸르게 빛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스틴은 평온해지고 클레어는 불안해집니다. 이제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교차하고 도취되는 것입니다. John is quite calm about it. Does that calm you down? 드디어 멜랑콜리아가 지구를 근접 통과한다고 예측된 날이 밝습니다. 존은 만약을 대비해서 비상식량을 사뒀습니다. 생존 확률이 없는 전 지구적인 재난이 닥쳤을 때 만약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1. 충분히 많은 비상식량. 2. 고통 없이 조용히 죽을 수 있는 약. 남편인 존이 비상식량을 사올 때 부인인 클레어는 약을 사옵니다. 좀 전에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한 클레어의 답이지요. 비상식량과 약. 종말의 시간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지구의 종말에 대해 저스틴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The earth is evil. Life on earth is evil. We don't need to grieve for it. Nobody will miss it. 그런 저스틴의 말에 클레어의 답입니다. But where would Leo grow? 그리고 우주의 생명에 대한 저스틴의 의견입니다. We're alone. And when I say we're alone, life is only on earth. And not for long. How do you know? Because I know things. 이제 멜랑콜리아는 지구에 더욱 근접합니다.
과학자들의 예측대로 멜랑콜리아는 지구를 비껴갈까요?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영화의 시작에서 봤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래도 혹시 다른 결말이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My God. 하지만 라스 폰 트리에는 그 희망은 망상이라고 답하며 찢어 발깁니다. 멜랑콜리아의 궤도를 관측하던 존은 마침내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클레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꺼내들지만 하지만 약은 빈통만 남아 있습니다. 소란을 피우던 말들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클레어는 존을 발견합니다. Sweetheart, 과학적 합리주의자로서의 확신에 넘치던 pass right in 존. front of us. 불안해하던 클레어를 안심시키던 존. They haven't. 그는 제일 먼저 스스로 지구를 떠났습니다. 행성이 원인이긴 하지만 결말은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비상식량과 약, 종말의 시간에 둘 중에 정말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감독은 그렇게 질문하면서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잭과 과학적 합리주의를 상징하는 존을 저스틴과 클레어로부터 일부러 떨어뜨린 것입니다. 종말의 순수함에 그들은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성인 남자는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라스 폰 트리의 세계에서는 인류 문명의 종말 전에 그 문명을 그들 중심으로 구축했던 수컷부터 멸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멜랑콜리아는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클레어는 아들 레오를 차에 태우고 가봤자 아무 소용도 없을 마을로 떠나려고 하지만 자기장의 영향으로 모든 차의 시동은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지구가 사라지는데 가면 어딜 가겠어요? 좁은 이 하늘 아래. 그 허망한 몸짓을 저스틴은 그저 담담하게 바라봅니다. 그 순간 저스틴의 시선은 인간이 진창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개미를 보듯이 신적인 존재가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인간을 보듯이 그렇게 조용히 관조합니다. 여러분은 생존 확률이 없는 전 지구적인 재난이 닥쳤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시겠어요? 1. 가족이건 연인이건 함께 모여 서로를 끌어안는다. 2. 종교가 있건 없건 신 혹은 신적인 어떤 존재를 찾는다. 3. 방공호나 피난처를 찾아간다. 4. 뜨신 물에 목욕하고 제일 좋아하던 음악을 들으며 제일 좋아하던 음식을 먹으면서 조용히 마지막을 맞이한다. 5, 6, 7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클레어는 마지막 순간에 함께 와인을 마시면서 노래를 하자고 그러면 그나마 행복한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저스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I think it's a piece of shit. 그런 저스틴도 조카에게만은 행복한 환상을 주려고 합니다. 마치 사실이 아니어도 산타가 있다는 생각이 아이에게 행복을 주듯이 Magic Cape. Is that something everybody can make? And Steelbreaker can. 그렇게 인간은 현실에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동시에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과 환상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버엔딩 스토리의 판타지아처럼 둘은 서로 때문에 존재합니다. 저스틴과 클레어도 그러합니다. 마치 낮과 밤이 서로 상대가 없으면 그 자신도 없듯이. 이에 대해서 레전드의 마왕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What is light without dark? What are you without me? I am a part of you all. Can never defeat me. Eternal. 환상 속에 그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도 환상 속에 아직 그대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바로 지금이 그대에게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단지 그대에게 유일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제 저스틴과 클레어와 레오는 마지막을 함께합니다. 이 영화는 수많은 상징을 담고 있는 매우 아름답고 예술적인 작품입니다. 예술적인 영화들은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이 영화가 도저히 지루할 수 없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은 아무래도 압도적인 영상미의 예술성과 눈을 뗄 수 없는 배우들의 연기 때문입니다. 서로 영화의 의미를 모두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특히 슬로우 모션이 많기 때문에 짧게 편집해야만 하는 유튜브 리뷰의 한계로 인해서 본 영화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저스틴이 멜랑콜리아의 빛을 받으며 누워있는 장면은 정말 아름답고 처음 프롤로그에 나왔던 오피리아 장면에서의 죽음 같은 결혼의 속박을 벗어던진 자연과 하나 된 자유로움의 상징으로 의미도 깊지만 그녀가 올누드로 나오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장면을 블러로 떡칠을 하기 싫어서 그냥 편집에선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리뷰로 영화를 본셈 치지 마시고 본 영화를 꼭 보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미술작품이나 오페라 같은 예술을 접했을 때 그 작품의 의미를 100% 이해를 하진 못했음에도 충분히 영혼의 울림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듯이 이 영화도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적어도 예술에서는 말입니다. 프란다스에게서 네로가 루벤스의 그림에 담긴 종교적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그 그림을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술도 사람도. 감사합니다. 난 봤단다. 제일 보고 싶었던 루벤스의 그림 2장을. 그래서 난 지금 너무나 행복해. 파트라슈, 피곤하지? 이상하게 너무 졸려. 파트라슈. 생각하고 또 생각해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저스틴입니까? 클레어입니까? 존 혹은 잭 아니면 마이클이나 레오인가요? 여러분은 대체 어떤 인간인가요?
여러분의 새해 계획은 무엇인가요?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있나요? 그럼 그 사람은 과연 나와 함께 있고 싶을까요? 여러분의 재산은 얼마입니까? 어떤 집에 살고 통장에는 얼마가 있나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나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산 것 이외에 다른 누군가의 삶을 구원해 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왜 살고 있나요? 한 명의 인간은 평생 35톤의 음식을 먹고 8.5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11톤의 똥을 지구에 싸고 죽습니다. 지구의 입장에서 인간은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의 피부에 달라붙는 귀찮은 벼룩들과 지구의 표면에 붙어 사는 인간은 이 우주의 관점에서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그런데 만약 그 벼룩들이 자신들은 만물의 영장이고 이 우주는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만 사랑해서 만들었다고 시끄럽게 외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벼룩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질문들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영화와 저의 어리석고 모자란 리뷰가 적어도 세상에 단 한 명에게라도 지금 이후의 삶이 이전 삶의 궤적과는 단 0.000000001도의 각도라도 달라질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당장은 달라진 게 전혀 없어 보여도 그 궤도의 끝에서 그는 종말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망상일지라도 있는 힘껏 그렇게 꿈꿔봅니다. 평생 35톤의 음식을 먹고 11톤의 똥만 싸고 가는 벼룩이 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존재하지요. 지금 제 말을 듣는 여러분은 새해 이 가혹한 세상을 비웃을 만큼 멋지게 살아주세요. 이 무서운 질병도 이겨낼 만큼 건강히 살아주세요. 영화라는 꿈을 함께 꾸는 시간, 작자 미상이었습니다. 작자 미상.